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임준수입니다. 자, 2023년도 한국사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적어놨나요? 2024년도를 대비하는 이라고 적어놨었죠. 그리고 과거를 넘어서 미래의 합격으로 나가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기존의 한국사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보면 내용 분석과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나온다고 했었죠 라는 식의 그런 형태의 기출 분석 강의가 제공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었다라는 형태로 끝나고 마는데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2024년도 시험이죠. 그래서 이 기출 해제를 통해서 2024년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총평 드리면 2022년도, 2023년도 이 2년간은 한국사 시험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기출문제를 나중에 쭉 분석을 하겠지만 나중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겠지만 2022년도 전 시험과 2022년, 2023년 시험은 난이도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국가직 지방직, 2023년 국가직 지방직 총 4번의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사 시험이 하향 평준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향 평준화 그리고 쉬운 한국사 시험은 무슨 시험을 얘기할까요? 바로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90점까지는 기본 내용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었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문제도요. 사료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분석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속어법으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에 집중한다면 다 풀 수 있다. 기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을 뛰어넘지 않는 한국사에서 그야말로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그 빈출 주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 한국사를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 만점을 맞기 위해서 지엽적인 부분까지 학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으면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내용에 얼마나 충실한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다음 유물이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미송리식 톡이 언제입니까? 자, 우리는 미송리라는 마을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북한의 마을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고조선의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고조선의 마을에 서출토되는 그런 형식의 톡이다. 즉 고조선, 청동기 국가죠. 이 청동기 톡이 되겠습니다.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 내용. 자, 팽이형 톡이 기본 내용은 아닙니다. 교과서 수록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봤었던 분들은 한 번쯤 접해 보셨었던, 그러나 몰라도 됩니다. 앞으로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자, 붉은 간톡이 요거는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붉은 간톡이 청동기, 검은 간톡이 철기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송리식 톡이야 붉은 간톡이 즉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청동기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더라. 그럼 청동기에 대한 내용들을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비교 준거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청동기 문제가 나왔다면 오답에는 뭐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구석기, 신석기, 철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비파형 동검, 청동검이 사용되었었다. 청동기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너무나도 손쉽게 1번을 찾을 수가 있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오수존 같은 화폐가 사용되었었다. 우리나라의 화폐는 고려시대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는 중국 화폐 되겠죠. 중국 화폐가 등장했다는 것은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다. 중국과 교류가 있었던 시기는 초기 철기 시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슐리안 형태의 주목도끼가 출토되었었던 것 경기도 연천 정곡리. 그래서 이것은 구석기 되겠고요. 철이 많이 생산되니까 일단은 철기니까 오답입니다. 오답. 자, 그러면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은 도구로 구분하자면 무슨 시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단연컨대 철기예요. 철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광물 자원이 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쓰지는 않습니다. 고대 이후는 다 철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학습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만 만점 맞는다고 합격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과 평균이 높아야지 합격하는 그런 시험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높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과목별로 잘 분배하는지도 여러분들 수험생활을 합격으로 이끌 그 키입니다. 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인 내용들, 팽이형 토기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됐었던 내용이지만 2021년도까지는 2022년 이후에는 사실 지엽적인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송리식 토기와 붉은 간토기 요 정도 수준의 청동기 토기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나머지는 조금 솎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한국사 학습 전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밑줄 친 왕이 질량으로 사냥을 갔다가 길에 앉아 우는 자를 보았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나의 죄로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백성들의 식구수에 따라 빌려주었다가 10월 달에 상환케 하여라. 이것은 빈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줬다가 이자 조금 쳐가지고 돌려받는 춘대춘합 원칙의 진대법 되겠습니다. 이 진대법이 실시되었었던 시기는 아주 핵심 기본 내용이죠. 고구려 고국천왕 되겠습니다. 이게 왜 쉬웠던 문제냐? 원래는 이 고국천왕의 다른 업적, 예를 들어서 왕위의 부자 상속을 이루었다를 찾는 문제가 일반적이에요. 이 왕의 다른 업적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대놓고 이 사료가 고국천왕의 진대법인데 답이 대놓고 진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요 오답 지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기본 내용입니다. 고구려 미천왕 미친 무력 낙랑군 축출 힘세다. 그다음 백제의 침입으로 전사하였다. 원통하다. 고국 원왕 우리가 기본 학습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 연어라고 할 수 있는 영락, 길영자의 즐거울 낙자, 영원히 즐거울 것 같은 연도다. 영원히 즐거울 것 같은 1년, 영원히 즐거울 것 같은 2년. 이건 누구의 연호입니까?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요? 자,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었던 광개토 대왕이 왕이야. 그러면 영원히 즐거울 것 같지 않나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갑니다. 해외 순방을 가요. 미국 대통령을 만났더니 하와이를 넘겨주네. 시진핑을 만났더니 만주를 넘겨주네. 일본 지도자를 만났더니 대마도를 넘겨주네. 영토 계속 넓어진다. 영원히 즐거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광개토 대왕 되겠습니다. 자, 핵심 기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분류되는 왕들이 아니라 핵심 기본 내용 무엇이다?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그 왕들의 업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런 문제로 90점까지 가능합니다. 자, 주요 왕들의 업적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역사는 반복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사 문제의 지문과 주제와 사료도 반복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저처럼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 기출문제 오답 지문이 다음 시험의 정답 지문이 될 수 있다. 자, 여기 볼까요? 2023년도 지금 보고 있는 지문들인데요. 2022년도 지문들입니다. 한번 구분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2022년도 국가직 문제에 진대법이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이것은 당시 문제의 오답 지문이었어요. 오답 지문, 정답 지문 따로 있었고, 근데 2023년도 국가직 시험에서 이것이 정답 지문으로 작년에 오답 지문이 올해의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는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 내기 귀찮아하는 이 국가직 시험의 90점까지 딸 수 있는 그 문제 구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동형 모의고사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느냐? 자, 여기 지금 2번이 답인 사료였었죠? 그럼 요건 그대로 놔두고요. 사료가 1번이 답인 사료가 등장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1번 답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이 답인 사료를 제시한 문제, 4번이 답인 사료를 제시한 문제. 그래서 기출문제 1문제 플러스 동형 모의고사 3문제 총 4문제를 같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언제요? 시험 직전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여전히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하다. 주요 왕들의 업적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반드시 분석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오답 지문까지도요. 그 다음에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돈이 가를 설치하고자 요청하자 이제 도감이 설치되었다. 전민, 자 힌트가 여기 3가지가 있네요. 신돈 그리고 도감 그리고 전민이 있네요. 이 3가지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공민왕 때의 전민변정도감이겠죠? 전민변정도감이 뭡니까?
고려 공민왕 때 개혁 정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전민, 토지와 민, 노비를 옮긴다. 정, 바른 곳으로, 즉 불법적으로 차지했었던 토지와 노비들을 바른 곳으로 옮기는 기구. 자, 그래서 답은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한다.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기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202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느냐. 자, 나머지는 시전의 물가를 나머지 오답 보기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었다. 이것은 경시서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의 출납과, 이거는 3사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녹과전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심한 내용인데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전식과가 해이해지자 이제 관리들에게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원래 잘 살던 집안 사람들은 당장에 전시가를 못 받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급 관리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 대상으로 토지를 급하게 토지를 지급해 주었었다. 그것이 녹과전인데 이것을 담당했었던 곳은 바로 급하게 토지를 지급해 주었다. 급전도감이라는 곳입니다. 급하게 토지를 나눠주었다. 뭐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요거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은 넘는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그러나 기출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올 수 있는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전까지의 전민 변정도감은 어떻게 공부했었느냐 보세요.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왕 전에 이미 있었어요. 원종 때 처음 실시됐었다가 충렬왕, 공민왕, 우왕 이렇게 쭉 이어져 왔었던 거란 말이죠. 요걸 다 공부했었었는데 이제는 핵심 기본 내용만 출제되는 그 경향에 비추어서 그냥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되는 공민왕 때로 그냥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알아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었던 원종 때 처음 실시됐었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신돈이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자, 전민 변정도감의 예전에는 전민 변정도감 이것이 답이었다면 이것은 그것을 풀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는 알아두셔야 된다. 명확하게. 자, 그리고 4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도는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점거하여 저항하고 교활하게. 자, 보세요. 요 문제가 조금 오답률이 있었어요. 그나마 있었던 문제가 2문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좀 있었던 문제. 자, 우리나라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서희의 외교 단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근거로 들었었던 것이 역사적 정당성이에요. 고구려가 우리 땅이니까 내놔. 그것이 거란의 침입이에요. 거란의 침입이 있었을 때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었을 때 서희가 거란을 외교 단판으로 무찌르고 나서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는 강조의 정변이란 것이 배경이 되었었고 양규라는 장수가 분전을 했었다. 그 다음에 3차 침입은 강동 6주 차지한 6주 중에서 가장 귀중한 주, 바로 귀주에서 강감찬이 승리를 거두었었더라. 강감찬의 귀주 대첩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란 다음에 여진의 침입이 있었고 윤관이 동북 구송을 축조했었던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몽골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가 차례로 쳐들어왔었더라. 요 순서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순서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 사료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여진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오케이. 여진은 윤관의 동북구성이야 하고 동북구성을 찾았다가는 그는 오답입니다. 이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물론 이 사료도 기본 사료입니다. 기본 사료. 자, 우리가 고려가 여기에 있었고 거란이 있었고 여기 압록강 일대에 여진족이 일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희가 거란한테 야, 우리 송나라하고 친하게 안 지낼 테니까 대신 여진을 몰아내고 여기 우리가 먹어도 돼? 이런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헷갈릴 리는 없겠죠.
자, 목종을 폐위했었던 것은 이 2차 침입이었었던 강조의 정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쳤었다. 이건 강감찬에 대한 얘기고요. 4번이 바로 서희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윤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헷갈릴 수 있었던 것은 3번. 헷갈리면 안 된다. 기본 사료다. 자, 핵심 인물과 관련된 사료를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문제가 약간 야바우 스타일이에요. 야바우 스타일. 섞어 넣는 거. 서희 너 밑으로 내려가, 강감찬 위로 올라가, 강조 밑으로 내려가, 뭐 이런 식으로 섞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오답 보기는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2022년도 지방직 문제예요. 지방직 문제의 정답이 2023년도에 오답으로 등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오답 지문이 그대로 정답 지문으로 등장을 했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항상 필요하다. 핵심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았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5번 보시면 지역사 물어보는데 원래 지역사가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역사가 굉장히 난이도가 쉽게 나왔었어요. 주요 지역이에요. 장수왕의 남진정책 바로 서경이니까 평양이겠죠. 서경 천도운동이니까 바로 평양이겠고요. 그러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었었던 것은 공민왕 때 천령 이북지역이라고도 하고요. 천령 이북지역, 그 다음에 화주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였었죠. 그리고 조선 형평사 백정들의 평등 운동을 부르짖었었던 형평사는 진주입니다. 경남 진주. 자, 우리나라에 비빔밥으로 유명한 고장이 양대 산맥이 있어요. 전라도에는 전주 비빔밥. 이것은 고기를 볶아서 고명으로 올리는 스타일.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는 진주 비빔밥. 진주 비빔밥은 생고기 육회 비빔밥으로 유명합니다. 왜요? 언제부터 유명했었느냐? 조선시대부터. 왜? 조선시대에 도축장, 이 소돼지를 잡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축장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백정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그러니까 도축장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생고기 육회 비빔밥을 드셨겠죠. 그래서 진주 하면 생고기 육회 비빔밥, 백정, 형평사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주요 지역들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요 지역들이 과거 지명까지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 지명까지도 모두 학습을 해 두셔야 한다. 뭐 공주가 웅진으로 나오는 거 이런 수준은 우습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투 이후. 자,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도 문제들의 특성을 보시면은 무조건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그 순서 문제가 얼마나 지엽적으로 나오느냐가 그 해당 회차의 시험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지엽적으로 쪼개서 나오는가. 근데 요번 회차 그리고 2022년, 2023년에서는 연도 암기가 필수인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봅시다.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근행이 매소성이 등장했으니까 매소성 전투, 기볼포 전투. 자, 이것은 나당 전쟁 되겠습니다. 삼국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나당 전쟁을 얘기해요. 매소성 다음에는 기볼포가 등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겠죠? 그 통일 이후에는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자, 통일 과정에서 주요 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왕들. 통일 전후한 주요 왕.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백제를 멸망시켰었던 무열왕이 있었고요. 고구려를 멸망시켰었던, 그리고 나당 전쟁을 끝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시켰었던 인물이 바로 문무대왕 되겠습니다. 왕 이름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백제 정도 없앨 때는 힘만 세면 돼. 무력이 열나 세면 돼. 근데 고구려 없애려면은 똑똑하기도 해야 돼. 그래서 문무를 겸비해야 된다. 문무를 겸비했다. 되나요? 그러면 이후에는, 삼국 통일 이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됐으니까 완전 새로운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문무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문무를 정비하는 왕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국통일 과정 이후니까 만약에 신문왕이 등장해 있다면 당연히 정답이 될 거예요. 자, 웅진도독부가 설치되었었던 것은
웅진이 어디요? 공주니까요. 이거 다음 회차에 정답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에서요. 공주 웅진. 자, 웅진 도독부가 설치되었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백제 멸망 이후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었고요. 김흠돌의 반란이 진압되었었다. 신문왕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국학이 설립되었었다. 이것은 모두 신문왕 때 일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답이 되겠고 백제 부흥운동은 백제 멸망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고구려 멸망 이후에 나당 전쟁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들어갈 왕은 니은과 디귿 신문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왕들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험은 뭐가 나온다? 당연히 나올 만한 것들은 당연히 나오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거 있죠? 그게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나오겠어 하고 지나쳤던 것까지 나오는 것이 시험이죠. 결과적으로 다 나오는 건데 세 번째 영역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패턴이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나올 것들로 90점을 일단 맞아놓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건은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을 봅시다. 시기순으로 이거 연도 알아야 될까요? 이거 연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샘플 강의 들으셨는데 이런 것들 연도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된다고 한다면 그 강의는 포기하세요. 그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7급 공무원을 강의하던 습성이 남아있는 분들께서 형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요구들을 가끔 하세요. 근데 시험 패턴과는 전혀 맞지 않다. 자, 이거 보시면 보기 분석하시면 서한평 점령했었던 고구려 미친 무력 미천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우상국 복속시켰었던 진흥왕, 그 다음에 금강가야 복속했던 버풍왕, 그 다음에 대야성 점령했었던 때는 의자왕이고 의자왕이 누구한테 죽었었느냐? 바로 진흥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세기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전성기 시점을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전성기는 한강의 주인이에요. 한강에서 시작한 나라가 전성기 제일 빨랐겠죠? 당연히 백제가 제일 빨랐고 그 다음에 고구려고요. 항상 늦었던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러나 최종 승자는 신라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는 신라처럼 공부하겠다. 신라가 뭐예요? 덕업일신 사방망라.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리라. 차근차근 한 단계 나아가서 그 꿈을 펼치겠다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제 외웁니다. 요거는 단순 수치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전성기 숫자 4, 5, 6세기 되겠습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고요. 그 다음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입니다. 신라는요.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순서. 이거 아주 기본 내용입니다.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순서로 다 6세기. 그래서 가라다는 당연히 등장을 하겠고요. 그 다음 미친 무력, 이 고구려 미천왕은 전성기 이전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습 전략은 주요 사건들의 선후관계 파악하는 겁니다. 세기 구분 정도 하시면 돼요. 특히 고대사에서는. 고대사에서 연도 외우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근현대는 연도 외우면 좀 편한 측면이 있어요. 공부하기에. 많이 공부하다 보면 차라리 연도 외우고 말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현대사에서. 그러나 고대사 그리고 중세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는 이거 연도 외우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자,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문화사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문화사 자체에서 난이도를 조금 높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문화재가 등장을 하면 그거는 그냥 단순 암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시험 4번 거치면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자, 봅시다. 직지심체요절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다. 맞죠? 고려시대에 대한 맞는 기술입니다.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신라 팔각 원당형 양식을 계승하였다. 이게 더 맞습니다. 이거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입니다. 됐고, 그다음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은 원나라 석탑의 모방하여 제작하였었다. 자,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탑이 월정사의 팔각 9층 석탑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 영향을 받은 거냐면 송나라 영향을 받은 석탑입니다. 이거는 일부
우리나라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음양의 이치를 고려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음양의 이치가 뭐냐면 음이 땅이래, 땅. 양은 하늘입니다. 양은 홀수예요. 이게 수학적인 뭐 양수 음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음양 오행의 이치에 따른 이것이 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영향 받은 측면도 있고요. 양을 얘기하는 하늘은 홀수예요. 그러니까 층수는 항상 홀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석탑도 대부분 3층, 5층, 7층, 9층짜리입니다. 자, 9층 탑, 헐수탑이네요. 전기탑이고 이것은 송나라 영향 받은 측면이 있더라. 음수는요, 짝수입니다. 그래서 각형, 몇 각형이냐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은 짝수입니다. 근데 이런 거 고려 안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이런 거 고려 안 해요. 무슨 하늘이 홀수야 짝수고 그냥 이거보다 높은 거 만들어. 음양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요. 송나라는 음양을 고려했어요. 우리도 그랬고요. 그래서 고려 후기로 가면 음양의 이치를 고려하지 않은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로 짝수탑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경천사 10층 탑이에요. 그래서 기본 내용이에요. 이 짝수탑이 등장을 한다. 이것이 더 뒤쪽 얘기다. 이게 어디 영향받았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근본 없는 놈들, 짝수탑을 만들다니 얘네들. 그걸 알고 있다면 이것은 원나라가 아니겠죠? 9층 홀수탑이니까요. 답은 2번으로 의도하고 만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다포양식, 이것도 원나라 영향이에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다포양식, 포가 많은 형태의 다포양식은 성불사 응진전입니다. 이게 누가 오타를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오타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2번도 복수 정답 처리가 됐었던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문화재. 이게 문화재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이제는 안 나올 것들은 안 나온다니까요. 자, 학습 전략은 주요 문화재는 대신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주요 문화재는. 9번. 조선시대 지도와 천문도, 이것도 문화 측면, 문화 과학 측면입니다. 이거 사실 과학사로 냈는데 우리는 분류하기로 문화의 범주로 넣습니다. 대동여지도는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십리마다 눈금을 표시했었다. 맞습니다. 십리마다 4km마다 눈금을 표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휴대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첩식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작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야지 보급을 할 수 있겠죠. 목판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요, 이 태종의 자신감이에요. 조선 태종의, 그러니까 아주 초조, 극초조, 극초, 조선에서도 극초반. 자, 태종 때 만든, 이것은 전기 때 만든 거예요. 즉, 콜럼버스가 소위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하고 오세아니아 대륙이 없어요. 중국만 엄청 크게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가 옆에 부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중국 중심, 우리나라 부중심의 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태종 때 전기 때 만들어졌던 겁니다. 고려만국 전도는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때 마테오 레치에 의해서 제작되었었고 우리나라도 본따서 모방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그 후기에 이건 당연히 오늘날의 세계지도 형태와 비슷하게 신대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오답이에요. 2번이 오답입니다. 자,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거 별자리 지도인데요. 태조 때, 조선 태조 때 고구려 벽화 중에서 고분 벽화에 천문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천문도를 본따 가지고 태조가 만든 그 별자리 지도가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암기를 하실 때는 객관식스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왜 외우고 앉았습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천상 이거 별자리 지도구나, 하늘 지도구나, 하늘 지도. 도니까 천도니까 하늘 지도예요. 뭐다? 별자리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혼세상, 온 세상이 온 세상.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지도다? 온 세상 지도니까 세계 지도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동국지도는 정상기가 실제 그래 백리척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했었던 최초의 축척 개념을 활용했었던 지도 되겠습니다. 4번 맞는 내용이고요. 답은 2번이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
기본 내용에 충실하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고려와 조선을 구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시고 조선 전기까지도 구분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할 텐데요. 조선이 1392년 만들어졌어요. 연도는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었던 1592년까지 딱 200년을 조선 전기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조선 전기 중에서 1400년대 즉 15세기가 있고 1500년대 16세기가 있어요. 요것이 조선 전기입니다. 이후는 조선 후기로 보시면 돼요. 되나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200년, 조선 후기 300년이 있었던 나라가 조선이다. 자, 다시 조선은 어떻게 나눈다? 전기 후기로 나눈다. 그 다음에 전기는 15세기, 16세기로 나눈다. 됐나요? 자, 10번 보시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사료를 안 봐도 풀 수 있거든. 옳지 않은 문제는. 이거는 거저 주는 거예요. 사료 보지 않고 풀어볼게요. 장시의 확대에 기여하였었다. 잘 모르겠네요. 자,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었다. 이것은 균역법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놔둔 거예요.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실시했었다. 이거 대동법이고요. 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물품 조달했다. 이게 대동법이고요. 그러면 대동법과 균역법 중에서 시장, 장시 확대에 기여했었던 것은 바로 대동법이죠. 공인이 등장하면서 시장을 확대시켰었더라. 대동법. 그러면 답은 2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료는 대동법인 거고요. 이해되나요? 자,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 틀리면은 안 됩니다.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에요. 자, 1608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실시되었었다. 됐습니다. 양반들이 반발을 많이 했었겠다. 자, 비교 증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뭔 말이냐? 대동법을 물어보면 오답 지문에는 균역법이나 영정법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균역법을 물어보면 반대죠. 영정법이나 대동법이 오답인 거예요. 그래서 균역법하고 영정법을 비교. 자, 또다시 학습 전략 나갑니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 항상 오답 지문까지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비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인물사가 등장을 했네요.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 서원철폐와 만동묘 철폐 이 가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흥선대원군 되겠네요. 참고로 흥선은 누구 때? 고종 때 고종 제위 시에요. 제위기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의 일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창제 실시했었죠. 사창제 뭐를 개선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 가운데서 환곡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사창제였었고요. 자,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대전회통을 만들었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한번 외워볼 거예요.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켰었죠. 비변사는 원래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 군사 문제만 다루던 기구였었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되었었던 것을 세도 가문들이 독점했더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혁파했었다. 정치는 의정부로, 군사는 삼군부로 분리했었다. 강화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어도 맞습니다. 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이고 3번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까? 사료 적합성을 먼저 보셔야 되고, 즉 흥선대원군이 한 일이냐 아니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보기의 진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료 적합성을 파악하시고 흥선대원군 했는 얘기냐. 근데 했는 얘기 중에서 조금 다르게 진위를 바꿔놨다. 약화시켰는데 강화시켜놨다. 요거까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난이도가 낮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3월 1일이 나왔네요. 3.1절이고요. 3.1절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 이제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나 정부니까요.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정부 바로 임시정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되겠고요. 임시정부 활동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건 굉장히 쉽다 그랬어요. 이거 안 봐도 됐었네요. 독립공채, 독립신문 맞습니다. 이게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독립협회
화폐에서 발행한 독립신문도 있고요.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도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맞고요. 연통부 혹은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 이런 것들을 활용했었다. 전환국은 뜬금이 없네요. 화폐를 주조하는 곳입니다. 1883년 만들어졌었던 자, 이 근대 기구들 있죠. 근대 문물과 근대 기구들은 대개가 언제 나왔었느냐? 강점 전이에요. 강점 전. 강점 전, 특히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 1910년 전, 1900년대 이렇게 해서 강점 전이었었고요. 1883년 만들어졌었던 전환국 당연히 뜬금없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서 또 하나 등장하네요.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 자,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 자, 보세요.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가 헷갈리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나가 집권하여 추진이라고 했죠. 집권이라는 것은 이것이 현대사이기 때문에 대권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자, 내용을 보시면 나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킨다. 수출을 진흥시킨다. 끝으로 나는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수출 강조했었던 현대사의 대통령 누가 있을까요?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법한 지문은 수출 100억 불 달성했었던 거 1977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박정희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냥 박정희가 아니고요. 박정희 정부예요. 왜 박정희 정부와 그냥 박정희를 구분해야 되느냐? 5.16 군사정변, 군사 쿠데타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으로서 활동했었던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됐었던 63년부터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5.16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시절은 제외입니다. 대통령 되고 난 이후니까요. 자, 먼저 답은 일단 4번이 명확해요.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 1966년 체결되었었던 이것이 답은 명확한데 오답 한번 분석해보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이것은 이승만 정부죠. 재헌국회에서 했었던. 그리고 3.1 민주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주체가 누굽니까? 이게 박정희 정부 때가 맞아요. 1976년이니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은 맞지만 이것이 유신 반대 선언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이걸 선언 발표할 수는 없죠. 이것은 시민들이 그리고 민주주의 투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박정희 정부 때는 맞지만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건 아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1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번 봅시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1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 발췌 개헌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 이후에 추진했었던 5차 개헌, 직선제 개헌이 있습니다. 이건 박정희가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시절에 요 시기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명확하냐 하면 무조건 4번이고요. 여기서는 독해가 필요했었다. 나가 집권하여 대통령이 되어 추진한 것은 4번밖에 없다.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은 맞습니다만 추진 주체가 아니다. 요거는 5차 개헌으로 우겨볼 수는 있으나 요것도 집권하여 한 일은 아니다. 요것이 헷갈릴 수 있었더라. 그래도 답은 4번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헷갈릴 수 있었던 보기가 1번과 2번에 거쳐서 있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명확한 데 있습니다. 더 명확한 거, 빼도 박도 못하는 정답을 답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맞잖아요 라고 우기는 것은 나중에 할 일입니다. 틀린 다음에. 자, 14번 보겠습니다. 상소하여 아래기를 신이 좌참찬 송중기를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 절차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 상복 절차니까 이것은 예속 논쟁 되겠고요.
정체가 되기 때문이고 또 존중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뒤를 이은 정체이지 첫째이기 때문에 3년을 입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즉 3년복을 주장했었던 거죠. 자, 3년복을 누가 주장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두 차례 예송 논쟁이 있습니다.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이 있는데요. 이 용어도 지금 나올까 말까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예송 논쟁을 두 차례 있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효종비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환국, 숙종 때 일어났었던 환국이 세 차례 있습니다. 세 차례.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 세 차례 환국이 있어요. 총 몇 차례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5차례 사건입니다. 한 번, 두 번, 예송 두 번, 환국 한 번, 두 번, 세 번, 환국 세 번.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둘게요.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났다. 지그재그로. 그럼 서인이 집권을 했다. 그 후에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 또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 또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이 지그재그 형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서인들은 1년을 주장했었고요. 남인들은 3년을 주장했었죠. 자, 이것은 남인에 대한 내용을 찾으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 김만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운몽이라는 작품. 인생 무상하다. 그 김만중이 서인이었어요. 잘 나갔죠? 이때 남인이 정권 잡으니까 유배를 떠났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다시 돌아오래요. 서인이 정권 잡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남인이 정권 잡으니까 다시 유배를 떠납니다. 그 유배지에서 썼던 책이 바로 구운몽이에요. 인생 무상하구나. 엎치락뒤치락. 이 순서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남인입니다. 그럼 기사왕국으로 전국을 장악하였었다. 경기, 갑 중에서 기사왕국 맞습니다. 인조반정으로 주도했었던 것은 서인이겠죠. 이건 남인이겠고요. 정조시기 탕평정치에서는 서인이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 후에 남인과 소외됐었던 소론, 목소리 작은 소론까지도 참여했었던 것이 탕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의와 성혼의 문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었다. 이의는 서인의 스승으로 받아들여졌었던 인물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남인 아니면 서인. 이것을 독해해서 찾으셔야 되는 그 문제였었네요. 이것도 오답률이 조금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의 형태는 그리고 주제의 분포는 비슷합니다. 어디까지나 정치사가 주가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정치사가 대부분입니다. 정치사, 그러니까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가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문제를 많이 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거 기출된 문제에서도 대부분이 정치사입니다. 자, 정치사가 중심이 된다. 조선시대 정치 흐름은 훈구사림 대립, 붕당 정치, 그리고 탕평책과 세도 정치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가는,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까지도 같이 정치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또 시기 파악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삼포외란이 발발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자, 주요 왕들, 언제 사건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주요 왕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선조 때죠. 삼포외란이 발발했었던 것은 이게 중종 때 일이고요. 삼포외란 그리고 을묘외변을 거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을묘외변이에요. 세트로 따지자면. 삼포에서 외놈들이 난리를 쳤고 을묘년에 또 변란을 일으켰고 임진왜란이 터져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답이면 제일 좋겠지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왕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더라. 먼저 을사사화가 일어났었다. 사화는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을사사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난 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사는 제가 세분화해서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거는 그러니까 명종 때 있었던 일이네요. 답이 바로 나와 버렸네요. 중종이 이때니까 중종 다음 명종 때. 됐나요? 그럼 경국대전 반포했었던 시기는 바로 성종 때입니다. 조선의 극초반부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될 가능성은 없더라. 그리고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향약 집성방 세종 때고요. 갑인자도 갑인 글자 세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조선 초기의 주요 왕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요게 한 묶음이기 때문에 여기 초반이기 때문에 요것이 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 1번이 이 중에서 가장 느린 사건이기도 하고요.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 주요 왕들은 알아놓는다. 그리고 조선의 정치적 흐름은 꽤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것도 안 나올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연도 암기는 당연히 필요 없어요. 이거 연도 쓰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지방직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 문제 보시면은 서울시 한국사 문제에서 임진왜란 과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문제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연도를 알아가지고 푸는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임진왜란 내에서 월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전투의 순서들이나 그 묶음들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 암기가 아니라 그 묶음 사건의 선후관계. 자, 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제로 시행되었었던 회사령이네요. 허가제로 시행됐었던 회사령. 우리는 연도가 아닌 그냥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점기 시기는요. 10년대 무단 통치, 20년대 문화 통치,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3, 40년대는 다시 1937년 중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년대, 20년대, 그 다음에 3, 40년대. 근데 3, 40년대는 1937년 하나를 넣어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네 시기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미증식계획이 폐지되었다. 자, 이것은 20년대 추진되었으니까 폐지된 시점은 더 늦겠죠, 당연히. 국가총동원법이 이것은 연도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38년이에요. 왜냐면 37년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3, 40년대에 추진되었습니다. 자, 보통 학교에 4년, 보통 학교는 초등학교인데 4년밖에 안 다녀. 이것은 무단 통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말 좀 알아듣고 그다음 기술 교육 좀 시키는 말하는 짐승으로 만들기 위한 초기 제1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습니다. 1911년 나왔었던 제1차 조선교육령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 되겠죠? 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게 이 조선교육령 관련된 것과 그다음 보통학교, 소학교, 국민학교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문제가 앞으로 낼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자, 강점기는 어떻게 파악하셔야 된다? 바로 10년대, 20년대, 3, 40년대로 나누고 3, 40년대를 한 번 더 쪼개면 37년 중일전쟁 기점으로 전후를 나눈다. 자, 시기별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저희 교재에 제가 0편으로 실어놨어요. 이런 기준들 아주 한국사 학습의 기본이 되는 것을 0편으로 실어놨는데 그 내용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17번 한번 보시면 소총회, 유엔 소총회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총회, 유엔 소총회. 자,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이것은 남한이죠. 왜냐면 소련과 북한은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만 최초의 총선거, 최초의 보통선거, 50총선거가 열렸었던 요것이 답이 되겠죠. 소총회. 자, 미 군정청이 설치되었었던 것은 해방 직후예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9월 달에 미군정이 시행이 됩니다. 곧 이어서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의를 거쳐서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토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었고 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사이에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들도 기본적인 사건들이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후관계 흐름을 보셔야 되겠죠? 여기 내에서만 순서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제일 나중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요거 다음이고요. 유엔 소총의 다음이고 여기서 다 쓸 수는 없으나 현대사에서 일어났었던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해방정국 과정, 정부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18번. 가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요 문제.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사이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자, 가장 손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가의 결과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의 원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볼까요? 자,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는 일본국 관원의 재판을 받는다. 이것이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입니다. 영사재판권을 다루고 있는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바로 강화도 조약 되겠어요. 강화도 조약 되겠습니다. 굳이 연도를 한번 살펴보자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탈이 심해지죠. 욕 나오죠? 수탈 당하면 어떻게 된다? 줄어들죠? 8, 7, 6, 1876 강화도 조약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으로 조일 수호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규칙 같은 것들이 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네요. 중국 상인이 양화진과 한성의 영업소, 자, 내륙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이것은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되겠습니다.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한 이후였었던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었더라. 자, 이모군란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인이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1882년에 일어났었던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체결이 되었었네요. 그러면 단순한 정답으로는 강화도 조약 결과가 여기 있으면 답이겠고,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의 원인이 되었던 이모군란 내용이 있으면 답입니다. 1번 볼까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통용되었었다. 이것이 강화도 조약의 다른 이름인 조일 수호조규의 후속 조약으로 체결되었었던 부록 되겠습니다. 같은 연도고요. 이것이 답이네요. 자, 가의 결과니까 후속 조약 1번이 답입니다. 러시아가 압록강 유역의 삼림 체벌권을 획득하였었다. 이 내용은 아관 파천 이후기 때문에 1896년 이후로 봐야 됩니다. 아관 파천 이후, 시기가 조금 더 뒤로 가 있고요. 한국중앙청산이 1898년인데 요것도 시기가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아관 파천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아관 파천이 뭐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의탁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뭐가 됐겠어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피해 있으니까 러시아가 삼림을 체벌하는 권리를 가져갔던 거고요. 이렇게 상권이 막 뜯기니까 우리가 상권 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이 되었던 겁니다. 자, 함경도의 방공령에 불복하여 일본 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이것도 아간 파천 이후의 사건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겠고요. 연도 파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의 결과나 나의 원인을 통해서 여기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 근대 조약의 내용과 시기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더라. 연도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시기 파악을 할 필요가 있더라. 자, 19번 밑줄 친 14개 조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힌트가 있어요. 힌트는 여기 홍범위입니다. 널리 모범이 되는 법조항 14개입니다. 홍범 14조, 널리 모범이 되는 14개 조항. 이것은 2차 가보개혁 때 내용이죠. 자, 2차 가보개혁 당시에 홍범 14조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보개혁을 찾으라는 거고요. 탁지하문에서 재정을 일원화한다라거나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한다. 이것이 가보개혁 내용이 맞고요. 만약에 가보개혁이 문제라면 오답 지문에는 뭐가 등장을 할까요? 바로 을미개혁,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하는 을미개혁과 아니면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돌아와서 했었던 광무개혁,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디귿 보시면 지계발급, 지계함은 광무개혁이고요. 대한천일은행 금융기관 설립 때 이 광무개혁 이후의 내용입니다. 대한제국에서 추진했었던.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었고요. 항상 비교준거 파악을 하세요. 비교준거. 가보개혁이 나오면 을미개혁이나 광무개혁과 비교를 한다. 이모곤란이 나오면 갑신정변과 을미의병이 나오면 을미, 을사, 정미의병을 비교한다. 항상 표로, 마지막은 표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번 보시면 가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만주사변이 발생을 했었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생을 했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었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라고 말씀드렸었나요? 1910년대, 1920년대, 1930, 40년대로 나누되 요 사이가 되는 1937년을 이렇게 다시 나눠봐라. 근데 여기는 3, 40년대예요. 근데 태평양 전쟁 발발이 1941년이니까 연도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풀리는지 한번 봅시다. 41년, 31년이지만 써놓긴 할게요.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이 있습니다. 소학교에 등교한다. 소학교. 자, 소학교는 1941년 국민학교령이 나오기 전까지의 초등학교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능한 내용이에요. 41년 전이니까요. 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 강요한다. 이것은 민족 말살적 정책이니까 3, 40년대 들어갈 수 있겠죠. 쌍성보에서 항전하는 한국 독립당 군인은 1932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타이틀이 뭐냐?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이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30년대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을 한번 볼까요? 제국신문이 웬 말이에요, 이거? 제국신문은 강점 전에 만들어졌어요. 강점 전 근대 신문입니다. 여성들이 주 독자층이었었기 때문에 한글로, 순한글로 관행했었던 이 제국신문은 1910년 폐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얼토당토 않은 문제였어요. 요 문제도 아니죠.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를 찾는 문제도 아니고 강점 전문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도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했다. 그런데 2022년도보다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총평이에요. 그럼 2022년도도 가볍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023년구까지, 2022년구까지 이 두 개 문제를 세트로 같이 풀어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될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정리하기 전에 요 문제 있죠? 요 문제 형태. 지금 나왔던 이 형태가 그대로 2022년도 국가직에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사건 사이의 문제를 찾는 이 문제 형태는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봤었던 2024년 대비 한국사 학습 전략을 한번 살펴봅시다. 쉬워졌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 집중하고 기본 이론을 어떻게 반복하느냐, 그것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7급 공무원 수업하시던 그 스타일에 남아있었던 그 한국사 선생님들은 좀 배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강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지나치게 깊이 들어간다거나 지엽적인 내용까지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좋은 수업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 맞춰서. 자, 역사는 반복된다. 계속해서 살펴보셨었죠. 그래서 기출문제의 주제, 그리고 사료, 그리고 오답 지문까지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기를 나누면 좋을지를 정해놨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다 전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다 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맞춰서 특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비교 준거로 확인해야 됩니다. 고려는 조선, 이황, 원효, 의상 등등등 구분을 다 하셔야 돼요. 비교 학습, 표로 비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암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소,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런 것들도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풀네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주관식스러운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스러운 암기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혼일, 이것은 뭡니까? 온 세상 세계 지도였었고, 조선 전기.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요, 천상 하늘 지도, 별자리 지도, 고구려 천문도를 돌에 새긴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스러운 암기들이 필요하다. 됐나요? 자, 2023년도 문제풀이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2024년도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지 잘 정리를 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